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웃고 찡그리고 눈을 감고 뜨고. 이 자연스러운 표정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신경과 근육의 협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얼굴이 내 뜻과 상관없이 떨리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눈꺼풀이 스스로 감겨버리고 입꼬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룩이기 시작한다면, 오늘은 얼굴에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고통, 반측성 안면경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한 눈떨림과는 다른 한쪽 얼굴 전체가 뒤틀리는 이 질환.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눈떨림에서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계속된 떨림. 오늘의 주인공은 10여 년 전부터 왼쪽 눈이 떨리기 시작한 한 남성입니다. 처음엔 그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눈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가 창밖의 아파트를 바라보면 건물이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이 떨리니 눈에 들어오는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흔들려 오랫동안 책을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심할 때는 눈꺼풀이 서로 들러붙는 것처럼 눈이 잘 떠지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은 점점 힘들어졌고 밖에 나갈 때는 모자를 눌러쓰고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조차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수술이 무서웠습니다. 혹시 수술 시기를 놓치면 어쩌지? 수술을 안 받으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두려움과 불안 사이에서 오랜 시간 고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반측성 안면경련, 어떤 병인가? 의사는 그의 상태를 반측성 안면경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측성 안면경련은 말 그대로 얼굴의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경련입니다. 보통은 눈 밑의 미세한 떨림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눈 주변 전체로 번지고 심해지면 입 주변, 뺨, 심지어 목 근육까지 떨림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100%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혈관이 안면신경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위치가 조금씩 변하면서 안면신경을 눌러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압박을 받은 안면신경은 과민해지고 전기 신호를 이상하게 쏘게 됩니다. 그 결과 얼굴 근육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반측성 안면경련과 단순 눈 떨림과의 구별. 그렇다면 일반적인 눈 떨림과 반측성 안면경련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떨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 아냐? 먼저 의사들은 얼굴 떨림의 패턴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반측성 안면경련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눈 밑에서 떨림이 시작되고 눈둘레로 번진 뒤 더 진행되면 입 주변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반드시 한쪽 얼굴에서만 발생한다는 것. 눈이 작아지는 느낌, 눈이 저절로 감기는 느낌이 동반되고 이 상태가 점점 심해진다면 임상적으로 반측성 안면경련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MRI나 신경검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MRI에서 실제로 안면신경을 누르고 있는 혈관이 보인다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혈관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압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수술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반측성 안면경련의 치료는 약물과 수술. 반측성 안면경련은 치료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줄이는 약을 사용해 증상을 완화하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효과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은 결국 다른 치료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술치료, 즉 미세혈관 감압술입니다. 안면신경을 눌러주고 있는 혈관을 찾아내 그 사이에 패드를 넣거나 압박을 줄이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원인을 직접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언제나 이득과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안면신경 주변에는 우리의 청력을 담당하는 청신경이 함께 지나갑니다. 그래서 반측성 안면경련 수술의 가장 중요한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청력 저하입니다. 세계적으로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청력 저하가 보고되는 비율은 대략 13%, 많게는 5%까지 언급되기도 합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에
반드시 청력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수술 이후 청력 저하가 의심된다면 고용량 스테로이드 등으로 추가적인 약물 치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청력은 다시 회복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보톡스 치료 장점과 한계. 수술이 부담스러워 바로 결정하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보톡스 치료입니다.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처음 한 달 정도는 얼굴이 좀 무겁지만 떨림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떨리기 시작하죠. 3개월마다 계속 맞아야 하는데 그 사이를 버티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얼굴 인상이 자꾸 변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보톡스는 왜 이런 특징을 보일까요? 우리의 안면 근육은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 신호를 받아 표정을 짓게 됩니다. 이때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으로 움직여라라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신경 말단에 보톡스 물질이 흡수됩니다. 그러면 신경 말단이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아세틸콜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니 근육은 더 이상 신호를 받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의 떨림은 줄어들지만 이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약 36개월이 지나면 인체의 회복 능력에 의해 신경 말단 주변으로 새로운 신경가지들이 자라나면서 다시 신호 전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멈추던 떨림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보톡스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의미에서는 안전한 치료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몇 달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는 일시적 치료라는 약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6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환자 입 떨림까지 시작되다. 또 다른 환자는 10년 전부터 눈 떨림을 느껴오던 사람입니다. 눈이 떨릴 때만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러겠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입술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이 입술이 실룩거리며 자꾸만 위로 올라가는 느낌. 무심코 거울을 봤을 때 내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올라가 있는 모습은 환자에게 큰 불안을 안겨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거 중풍뇌졸중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경과 진료 결과 다행히 뇌졸중의 징후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반측성 안면경련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안면 연축에 가깝습니다. 체질적으로 근육 피로에 의한 떨림이 잘 오는 편이고 카페인,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면 연축과 반측성 안면경련 결정적 차이.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안면 연축과 반측성 안면경련의 차이입니다. 안면 연축은 눈이나 입 주변 근육이 떨리는 증상을 통칭하는 말로 대부분은 질환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일시적 현상입니다. 특징은 이렇습니다. 얼굴 어디에서든 떨림이 생길 수 있다. 며칠, 몇 주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카페인, 장시간 모니터 사용 등과 관련이 깊다. 병이라기보다 피로 신호에 가깝다. 특히 눈 떨림의 위치가 아래쪽, 위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나타난다면 대부분은 병적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반측성 안면경련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반드시 한쪽 얼굴에서 시작한다. 눈 밑에서 시작해 눈 주변 이어서 입 주변으로 내려간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 눈이 작아지거나 저절로 감기는 느낌이 동반된다.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를 기억해 둔다면 내 증상이 단순 피로 신호인지 혹은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구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마그네슘, 정말 효과가 있을까? 눈이 떨릴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에서는 눈 떨림에 좋은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마그네슘 제품이 자주 소개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정말로 마그네슘이 안면경련이나 반측성 안면경련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일정 부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지 안면신경뿐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세포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 떨림이 잘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론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실제 반측성 안면경련 환자들 중 마그네슘 복용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초기에 많은 환자들이 마그네슘을 꾸준히 복용해봤지만 증상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결국 현재까지의 의학적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있지만 반측성 안면경련에 대한 마그네슘의 명확한 치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즉, 마그네슘을 먹는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반측성 안면경련이 극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9번째 이야기 생활습관과 안면 연축 관리. 그렇다면 단순 안면 연축, 즉 피로성 눈 떨림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조절입니다. 충분한 수면 확보, 카페인 커피, 에너지 드링크, 녹차 등 줄이기, 스마트폰, 모니터 사용 시간 줄이기, 눈에 과도한 피로를 주는 작업에서 잠시 벗어나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가벼운 운동, 산책. 이런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눈 떨림은 몇 일 몇 주 사이에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안면 연축은 병이라기보다 몸이 보내는 휴식 신호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반측성 안면경련 치료의 중요성. 하지만 반측성 안면경련은 다릅니다. 한쪽 얼굴에서만 점점 더 심해지는 떨림, 눈이 저절로 감기고 책을 볼 수 없고 멀리 있는 아파트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2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길 수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진단을 받고 약물, 보톡스, 수술 등 지금 내 상태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이 두려워 5년, 10년을 버티는 것보다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 내게 가장 이득이 큰 방법이 무엇인지 차분히 판단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굴은 우리가 세상과 마주하는 창입니다. 웃을 때, 울 때, 놀랄 때,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내 마음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반측성 안면경련과 안면 연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질환입니다. 한쪽 얼굴에서만 진행되는 지속적인 떨림, 눈에서 시작해 입으로 번지는 떨림, 눈이 저절로 감기는 느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 의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 눈떨림,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잠깐씩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너무 겁먹기보다는 아, 내가 좀 많이 피곤해졌구나 라는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조금 더 돌보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얼굴의 떨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세상, 정확한 정보와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딘가에서 혼자 걱정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